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호라고 하고요. 지금은 중동사랑시장 디지털 운영 인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필을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진 않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이 프로필을 좀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어떤 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이랜드에서 브랜드는 물류 전산팀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신정보통신이라는 곳에서 행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인에 가면 보통 그 공문서나 문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캐비넷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 물론 정리를 잘 해놓은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라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무팀에서 일했던 게 도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단호를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아울렛에서 5개 브랜드를 제가 중간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게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에 대한 그 판매자, 그러니까 상인분들의 마음과 마케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금은 시장에서 필요한 게 단순한 판매뿐만 아니라 회계도 필요하고 직원 관리도 필요하고 굉장히 좀 복잡해진 상황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노동법이나 그런 것까지는 가진 않지만 어쨌든 요즘에 정보를 많이 그 직원분들도 입수하다 보니까 점점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전통시장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유 재래시장 시장 매니저를 한 7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중기청 매니저였고요. 2013년도에 제가 매니저 활동할 때 저희 시장에 매니저 활동을 잘한다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00개의 시장 매니저를 채용하겠다 해서 아마 2014년도에서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 매니저를 하다가 그 경험을 통해서 문광영 사업단장, 그 다음에 청년 창업지원 단장 이렇게 했고 중동사랑시장에서 문광영 사업단장을 5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그 디지털 분야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YTN2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계신 이분이 전 홈플러스 대표님이시고 이제 저가 있는데 요즘에 이런 게 이슈예요. 예를 들어서 야당, 여당처럼 정치적 이슈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통시장 쪽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이쪽은 대형 유통점을 대변하는 그런 대결 구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분 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죠. 이분의 영향력이나 지식이나 나이 연배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거를 알고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가가 준 내용의 자료, 그리고 사실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거의 짜여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내가 어떤 다른 얘기를 할 이유가 많이 없었어서 그 경험으로 왔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최선을 다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구나. 저분도 저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딱딱한 교육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거를 제가 아낌없이 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많이 했지만 또 앞에서 얘기할 때의 그 지식 전달은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과하지 않으면 강의 중간에
정말 질문하고 싶다면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한 거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한 거는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전통시장 상정가라고. 옛날에는 그냥 전통시장 지원이라고만 했었는데 이제 상정가가 생겼죠. 그래서 전통시장 상정가의 지원 사업의 종류가 뭐냐, 또 지원 사업의 그 조사 분석 방법,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 계획을 쓰고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방법은 제가 하나 둔 건데요. 저희가 어떤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피드백을 하고 상인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거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전통시장 및 상정가 지원 사업의 종류라고 썼고요. 오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갈 것이냐, 그러면 시장 지원의 사업의 공고 시기를 알아보고 시장 지원의 사업별 종류를 알아보자 라는 건데요. 여러분 그 지원 사업의 공고 시기가 언제 뜨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예전에는 그 공고가 통합 공고가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연초에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줄어들고 수시 공고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에 그 사업을 보내서 이런 거를 모집해라 라고 보내요. 그러면 구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시장에 다 안내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구조예요. 그러고 신청된 거를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구로 또 보내주고 해서 여러분이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시기는 내가 굳이 이거를 디테일하게 알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어떤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미리 파악을 하고 또 이런 거 있죠. 우리 시장은 어떤 시장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으면은 그리고 평소에 상인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1차 고객은 상인이나 상인 회원 이분들이 1차 고객인 거죠. 그분들이 여기가 불편하다. 우리 시장은 뭘 하고 싶다라는 거를 메모를 하거나 눈여겨봤을 때 사업이 떴을 때 그게 딱 매칭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강의나 뭐 이런 거를 들으면서 우리 시장에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하고 메모를 해두시면 나중에 그게 사업 계획을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할지 사전 조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고객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은 많으시죠. 결국은 시장에 지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서울시의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있는 중기청 지원 사업, 그 종류하고 그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누락 없이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딱딱할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국비 보조 사업하고 그러니까 지방비라고 하죠. 지방비 보조 사업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물론 주체가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그 국비는 그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한 그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는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그 법에 근거한 거에 대해서 저촉을 받고요. 지방비는 지방비에 관련한 그 회계 기준이나 이런 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칙이나 공고문에 대략적으로 그 어떻게 써야 된다는 내용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 관리법이나 이런 상위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문광영이나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국비는 자산성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취득하게 되거나 하면 그 번호나 관리하고 그다음 인수인계 이런 거 그다음에 연도 연한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국비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지방비는 가능하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어떤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야시장을 한다든가 뭐 할 때 시설이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한번 그 자산성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사업에 주는 내용은 뭐냐면 자산성을 취득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매장에 이익이 주는 사업은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거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뭐 다수의 그 상인들이 누릴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런 건 괜찮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시 자체 사업이 있고요. 국고 보조 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는 서울시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어요. 근데 서울시가 굉장히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줍니다. 거의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소진공 수준의 거의 버금가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사업이 이런 게 있어요. 사업은 크게 어떻게 나누는지 하면 경영혁신, 그러니까 경영현대화라는 되게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경영현대화 사업과 시설현대화, 그 다음에 안전.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는 혁신이라고 돼 있어요.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의 시 자체 사업으로는 상인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지원이 있고요. 골목 상점과 지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매니저로 있을 때는 골목형이라는 사업은 없었던 건데 요즘 보면 로드샵이나 골목형 사건이 많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사업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거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설이나 추석 때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행사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은 아마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있고요. 전통시장 공동 배송 서비스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꽤 오래된 거고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차량까지 지원해주고 그랬던 사업이거든요. 여기는 아마도 콜센터 직원, 그러고 장 보는 거, 그 다음에 그 배송 매니저, 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생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고 국고 보조 사업으로는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과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인데 요거 익숙하시죠?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요거 굉장히 많이 아마 하셨을 거고 시장별로 요게 차등 지원이 될 거예요. 가나다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아시나요? 네, 요거는 보통 문광형, 디지털 요런 사업이고요. 요거는 소진공, 그러니까 저기 중기청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정리를 해서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라도 혹시 요 좀 디테일한 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그 보면 상인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디테일하게 알지는 않아도 경영혁신 사업에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미리 좀 아시고 이거를 숙지해 두셨다가 우리 시장에 분명히 상인분들이나 상인회에서 우리 이런 게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런 사업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인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 사업이고요. 목적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사업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통시장 소통 홍보, 자문위원회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운영, 전통시장 가는 날 박람회, 상인 교육 등 이렇게 있습니다. 요 전통시장 가는 날은 대부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보통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낼 때는 이렇게 카테고리로 딱 내는 게 아니고요. 상인 역량 강화 및 조직 활성화의 맥락에 맞춘 사업을 구로 내려줄 거예요. 뭐 교육 사업이다, 아니면 이벤트 사업이다 이렇게 내려줄 거면 구에서 그 각 시장에 내려주니까 요런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지원 요 사업이 있고요. 요거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수 일정 밀집한 곳을 기준으로 상점가와 동일 수준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도모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분야가 있어서 그냥 여기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은 아마 이게 오래된 사업이라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사업이고 많이 했던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전통시장 공동 배송 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나요? 좀 하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거를 많이 운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온라인 배송 관련해서 보면 좀 잘 활용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은 전통시장 이용 편의 제고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 완화 및 중장기적 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요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던 사업입니다. 공동배송 센터 설치 지원도 된다고 하니까 좀 눈여겨볼 수 있고요. 장보기 배송, 인건비 지원해주고요. 콜센터, 장보기 서비스까지 하는데 대부분 이 세 개를 묶어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보통 콜센터 배송 요 정도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이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코로나 영향을 좀 받았던 사업인 것 같고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서비스인데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다른 것도 많이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가 네이버에서 검색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보면 온라인에 관련한 판로 개척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보니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전에 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성장을 했잖아요. 그거는 고객이 이미 시간을 아껴주는 서비스가 필요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요 시장은 지금 대형 유통점 아까 제가 YTN 말씀드렸지만 대형 유통점도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의 상권이 엄청 커졌어요. 지금 대형 유통점보다 더 많은 수익과 그 유통이 되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온라인 쇼핑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전통시장도 그게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시장에 오는 고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더 늘려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시장 예를 좀 들자면 저희는 온라인 동네 시장 장보기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 근데 네이버는 맨 처음 어디서 시작했냐면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암사, 수유시장 해가지고 4군데 시범 서비스를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생기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넓어졌고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원거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 전 지역, 그 다음에 시흥시 일부, 그 다음에 부평구까지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번 1시까지 주문을 받고 저희가 3시까지 물건을 준비해서 최대한 7시까지 배송을 끝나는 걸 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저희가 거의 한 1년 정도는 배송 건수 한 몇 개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2개에서 한 5개 정도 요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매니저님들이 힘드신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효과 없으니까 상품 올렸던 것도 다 내려버리고 또 사인분들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단계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선수가 기초 체력이 한 번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거를 다진 다음에 계단식으로 성장하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루에 한 15건에서 20건까지 나오고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면은 하루에 230건 정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는 저희 2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여건이 힘들긴 한데 어떤 사업이 바로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기본이 쌓여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효과가 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님도 오셨지만 이런 자리에는 상임 회장님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참 들어보시고 시장 매니저님하고 또 공감이 가야 이게 서로 시너지가 날 텐데 이런 것들이 매니저님이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즉각적인 효과라는 게 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투자 대비 성과가 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결국은 저희가 비즈니스의 기본은 고객이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때 왜 힘들었을까요? 다른 거 없거든요. 고객이 안 왔기 때문에 힘든 거지 고객이 있다면 힘든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격리가 되고 왕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고객이 안 오니까 힘든 거지 고객이 있으면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객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른 서비스를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오는 고객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채널을 더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이거는 아마도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꼭 네이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시장에 고객한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은 제가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이거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전통시장 기반시설 현대화라고 지금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 보통 보면은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매니저님 오래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시설현대 사업이 몇 년 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보통 중기청에서 통합 공고를 해서 많이 받았거든요. 신청도 거기서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디서 공고가 나오고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겠어요? 지금은 이게 지자체 쪽으로 다 옮겨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구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거고, 구는 당연히 시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혼선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 번에 공고가 뜨거나 시기를 좀 알 수 있었는데 시설연대 같은 경우는 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지금 좀 주체가 바뀌면서 좀 힘들어진 경우가 있고요. 또 여러분 시설연대 사업할 때 1억 원 이상이면 뭘 받아야 되죠? 네,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컨설팅은 어디서 신청하냐 그러면 소진공이나 지자체 담당한테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차장 시설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1억이 넘겠죠. 그러면은 컨설팅을 필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컨설팅을 받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그 지자체에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 어떻게 되냐. 그러고 여러분들 보면 메일에 보면은 컨설팅 받으라고 공문 다 와요. 여러분 시장으로 다 오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분들이 신청을 하고 시설은 언제 되나요? 다음 주차장 같은 건 몇 년 걸릴 수 있죠. 뭐 그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기 서울시 매니저이시니까요. 그럼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시설현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요런 파트를 지원한다라고 오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사업을 만들어진 거를 구로 보내면 구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요. 근데 요거를 미리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5일까지 제출하세요 하고 구로 보내면 구에서는 시장에 3일까지 제출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취합을 해서 또 누락되거나 그런 거 있는지 체크해서 또 시장에 얘기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게 좀 빠듯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사업을 미리 이런 게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고요.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혁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용 편의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요거 국고보조라고 하면 보통 중기청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목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상업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객 편의,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편의시설 확충에 고객센터, 화장실, 아케이트 이렇게 있어요. 이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시설 개선에서 CCTV, 소방, 전기, 가스 이런 것들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고가 뜰 때 보면 어떤 거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상세하게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자세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요거는 전통시장 내 개별 점포의 판매대 지원 사업을 통해 고객 접근성 개선과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는 데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 보면은 전통시장 내 판매대 교체 보기 쉽게 3, 2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기 좀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쉬운 디자인 판매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지원 사업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받아본 데 있어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제가 볼 때 효과 많이 좋으시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상인분들이 그 환경 개선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그 또 이런 문제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냉장고는 안 되냐, 뭐 이런 거 분명 물어보셨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경관하고 그 판매 역량주는 기본으로 하는 게 사실 보조사업의 정상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사인분들한테. 그리고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혁신 사업이 있고요. 요거는 지역 랜드마크 추진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 편의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요거 보니까 전통시장 내 엄마 아빠 VIP존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조성하는데 도모한다. 상권 활성화 도모한다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저희가 시장에 보면 그 젊은 분들, 레트로를 즐기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 정말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하고 이게 굉장히 커요. 근데 과연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그런 젊은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있을까?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전통시장에서 그런 편의시설을 구축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또 사인분들의 마인드도 쉽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미래적으로 또 고객의 창출, 새로운 고객을 위했을 때는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봤고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유통환경 변화 및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 하는데 전통시장의 주차장 관련해서 좀 많이 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혹시 이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시장이 있으신가요? 주차장 지금 사업이 전혀 안 된 건가요? 거기는? 서울시에 사실 땅값이 하고 공간이 안 나와서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요거는 시장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 지자체 의지가 정말로 많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컨설팅을 할 때 그 시세 확인서 같은 것도 좀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철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라인도 그리고 아니면 뭐 2, 3층 구조를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대략 견적도 조금은 생각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내셔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런 시장의 의지만 가지고 될 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파트 있죠, 지자체 시설에 담당한 주무관님이랑 얘기를 좀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서울시에 그 지금 전통시장도 그렇지만 상점가 주차난이 더 심각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로드샵을 끼고 있는 상점가는 주차장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주택 공간이 있고 상업시설이 좀 뚜렷하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거의 1층은 상가로 들어와 있어요. 특히 대로변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건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차를 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상점가의 그 주차 공간이 아주 턱도 없이 부족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점가 분들은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서울시, 특히 서울에 있는 공간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그래서 임시 방편이라도 그 구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해서 그 상점가나 전통시장 일부 구역에 임시로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임시적으로도 지금은 주차장이 없으면 제가 볼 때 장사하기가 너무 힘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